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크립토 진행의 오민재입니다. 전 세계 경제 시장을 흔드는 또 하나의 축, 바로 암호화폐인데요. 코인 시장과 관련된 7가지 이슈들 그리고 흐름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비트코인, 셧다운 우려 속에서도 1억 6천만 원 회복이라는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소폭 오르면서 1억 6천만 원 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시장 전반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게 깔려 있습니다. 29일 오전 기준 이 국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63% 오른 1억 6,047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도 2.34% 상승한 11만 2,10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주요 알트코인들도 동반 반등을 했는데요. 이더리움은 2.7% 오른 4,132달러, 그리고 리플은 1.9% 상승한 2.86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에서만 약 4,443달러가 청산이 됐고요. 우리 돈으로 626억 원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중 무려 96%가 숏 포지션이었는데요.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보면 약 1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1조 6,200억 원 규모의 청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시장의 시선은 미국으로 향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임시 지출 법안 합의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셧다운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9월 고용보고서 같은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연준의 10월 금리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보여지는데요. 페퍼스톤 그룹의 크리스 웨스턴 리서치 책임자는 고용보고서가 지연이 되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위험인식을 크게 바꾸고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 매입도 눈에 띄게 둔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기업들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 매입 규모는 7월 이후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8월에만 12,600 비트코인, 9월 현재까지는 15,500 BTC로 7월 기록의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매입 둔화가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비트불 캐피털의 조 디파스퀄레 CEO는 기업들이 매입을 줄이게 되면서 중요한 수요 기반이 사라졌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른바 재무제표 전략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런 흐름이 파생상품 시장의 강제 청산 그리고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와 맞물리게 되면서 디지털 자산 가격 하락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규제 당국의 감시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기업들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 그리고 주가 급등 현상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해시덱스의 게리 오셔 글로벌 시장 인사이트 책임자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긴 하겠지만 기업 재무 전략은 여전히 중요한 수요 요인으로 남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9천만 원까지 오를 수 있겠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투심을 보여주는 얼터네티브의 공포 탐욕 지수는 이날 37포인트 공포 구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날 33포인트보다 소폭 상승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비트코인 시황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제로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캐시우드,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우위라는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캐시우드 CEO의 발언입니다. 우드 CEO는 비트코인을 21만 개로 발행량이 제한된 규칙 기반 화폐 시스템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28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폴로탄 보도가 나왔습니다. 캐시우드는 팟캐스트 마스터 인베스터에 출연을 해서 비트코인이야말로 진정한 암호화폐다. 이미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우드 CEO는 실제로 아크 실제 투자 현황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우리 공모펀드에 비트코인이 포함이 되어 있다. 투자 내역은 공개가 되어 있고 현재 아크의 주요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 규제 당국의 시각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우드는 규제 환경에서 수용 가능한 방법을 찾았고 그 결과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를 선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 번째 투자 자산은 바로 솔라나였는데요. 이 캐시우드는 브레라 스포츠를 통해서 솔라나에 투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은 캐시우드의 멘토인 아서 래퍼가 이사회 멤버로 있고요. 또 아랍에미레이트와 그리고 중동의 지원을 받는 솔라나 트레저리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우드는 또 하이퍼 리퀴드를 새롭게 떠오르는 주자라고 꼽으면서 과거 솔라나의 초기 단계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니스왑 그리고 에이브, 지토 같은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요약을 하면요. 캐시우드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들까지 균형 있게 현재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XRP ETF 승인 분수령 맞이 하나 10월 SEC 결정 주목이라는 주제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 리플, 즉 XRP ETF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르면 이 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 현물 기반 XRP ETF 6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이 미국 시장에서 세 번째로 현물 ETF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심사 일정은 이미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10월 18일, 그리고 21쉐어스 코어 XRP 트러스트 ETF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비트와이즈는 22일, 그리고 캐너리 캐피털과 코인쉐어스는 23일, 마지막으로 위즈덤 트리의 ETF는 24일에 차례대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SEC가 최근 암호화폐 ETF에 대해서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기존처럼 건건히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된다면 훨씬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첫 XRP 현물 ETF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9월 말 출시된 REX 오스프리 XRP ETF는 이 옵션 거래까지 추가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또 같은 시기 해시덱스 인덱스 ETF가 새로운 상장 기준에 따라서 이 승인이 되게 되면서 XRP를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 ETF 승인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파생 상품 시장의 흐름도 거센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데이터에 따르면 XRP 선물 미결제 약정이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CME가 다루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CME는 오는 10월 13일 XRP와 마이크로 XRP 선물 옵션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 기관 투자자의 접근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결국 10월은 리플에게 시험대가 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ETF 승인 여부와 그리고 CME 파생 상품 출시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 제도권 자금 유입이 현실화가 될지 이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제도권 ETF 세 번째 주자가 될지 시장이 현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주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제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5개 지갑에 74억 개 XRP, 리플 생태계 쏠림 현상이라는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이 리플, XRP의 지갑별 보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소수의 지갑에 막대한 양의 XRP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부의 편중 논란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28일 XRP 어벤져라는 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여기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XRP 지갑의 평균 보유량은 약 12,3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소액 투자자부터 기관까지 다양한 투자자층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10억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지갑은 단 5개 뿐인데 이들 5개 지갑에 무려 74억 개가 넘는 XRP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체 유통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인데요. 그 아래 구간도 집중도가 훨씬 뚜렷해 보입니다. 이 5억 개에서 10억 개 사이를 보유한 지갑은 22개, 그리고 1억 개에서 5억 개 사이를 가진 지갑은 58개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극소수 고래 지갑들이 리플 생태계의 유통 구조를 좌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쏠림 현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지갑이 매도에 나서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매수를 늘리면 단기적인 랠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개별 투자자들의 힘보다 결국에 고래들의 움직임이 가격 변동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평균 보유량이 $10,000를 넘는다는 건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도 여전히 활발하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소수 고래 지갑에 쏠린 구조는 언제든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는 리플 생태계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이 시장의 저변은 넓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극소수 지갑이 전체 유통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투자자들은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노보그라츠, XRP 생존성 가능 없다는 예측 틀렸다라는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이 월가 출신 억만장자 투자자 바로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발언인데요. 갤럭시 디지털 CEO인 이 노보그라츠는 과거 리플의 XRP가 SEC와의 이 소송 국면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XRP는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자산 중 하나가 됐다라면서 시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노보그라츠는 특히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를 이끌며 강력한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지켜낸 것이 XRP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XRP는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며 결국 프로젝트를 살린 건 그 끈질긴 지지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보그라츠는 암호화폐의 본질이 바로 커뮤니티에 있다라고 짚었는데요. XRP는 한때 컬트적이라고까지 평가를 받았던 이 집단적인 열정이 있었는데 그 힘이 결국에 성장의 동력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대신 온라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신뢰를 찾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과 다른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주식에는 특정 종목을 향한 팬덤이 드문 반면 이 암호화폐는 거의 모든 자산이 열성적인 지지자 집단에 의해 떠받쳐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는 내 직원 중 한 명은 비트코인을 삶의 이유로 삼는다. 누가 남의 선택을 판단할 수 있겠나면서 이 개인의 신념 그리고 열정이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노보그라츠는 2024년 11월 이후 XRP가 최고의 투자 성과를 거둔 토큰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겠는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가격이 높더라도 커뮤니티가 비싸다고 느끼지 않는 독특한 성격 역시 XRP만의 특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탈중앙성 부족을 문제 삼아서 XRP를 비판을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맡길지는 본인의 선택이라면서 훨씬 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열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태도 변화는 커뮤니티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를 지탱해온 커뮤니티의 결속력은 이 앞으로 리플 생태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역대 최약세 달 10월 XRP, ETF와 디파이로 판 뒤집나라는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이 보통 10월은 전통적으로 약세가 두드러지는 달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10월만큼은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현물 ETF 승인 그리고 새로운 디파이 상품 출시라는 굵직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여집니다. 이 크립토랭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년 동안 XRP는 7번이나 10월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4.58% 하락으로 이 약세의 달이라는 평가가 괜한 말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올해 2월에는 29% 넘게 급락한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6월에는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7년 연속 이어지던 하락 흐름을 끊어낸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분석가들은 이번 10월에도 단순한 계절적인 약세를 넘어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현물 XRP ETF 승인 여부가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21 쉐어스, 비트와이즈, 그리고 카나리 캐피털, 위즈덤 트리, 코인쉐어즈와 같은 주요 운영사들이 낸 신청안의 심사 기한이 이 10월 18일부터 25일로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REX 오스프리 XRP ETF가 성공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XRP 레저, XRPL의 생태계의 성장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9월 말 시큐리타이즈가 XRPL과 통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리플 그리고 시큐리타이즈는 블랙록의 BIULD 그리고 바네크의 V빌 같은 토큰화 펀드를 RL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24시간 언제든 교환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을 도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큰화 펀드 유동성이 강화가 되고 또 기관 자금의 접근성도 한층 더 높아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디파이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보여지는데요.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XRP를 1대1로 담보하는 것을 메인넷에 출시를 했는데 초기 발행 한도였던 500만 개가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쏠렸습니다. 또 미다스가 XRPL EVM 사이드 체인에서 발행한 MXRP는 출시 6일 만에 총 예치 자산 2,600만 달러를 확보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통 10월은 약세의 달로 불리긴 하지만 이번에는 ETF 승인 여부 그리고 디파이 성장세라는 새로운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약세 흐름을 뒤집고 XRP가 시장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주제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네이버 그리고 두나무 시장 주도권 쥘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국내 ICT 그리고 가상자산 업계를 동시에 흔든 이 빅딜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네이버가 두나무를 전격 인수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네이버가 이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으려는 이 전략적인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혜진 창업자의 복귀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수합병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합병이 완료가 되면 두나무를 품은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는 이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 규모가 3배 이상 큰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을 사실상 흡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결국에 네이버는 2대 주주로 남게 됩니다. 이 결합은 단순히 거래소와 핀테크 기업의 만남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넘어서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행보로 보여집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그리고 업비트가 상장과 유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쇼핑 플랫폼과 연계를 하게 된다면 실물 경제에서 활용처가 넓어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그림도 그려지는데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예치금 운용 그리고 담보 대출 서비스 같은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단순한 결제 회사를 넘어선 웹3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또 다른 관심 포인트는 바로 경영 구도인데요. 이혜진 의장이 복귀한 지 반년 만에 성사된 이 빅딜이 향후 네이버의 지배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을 총괄한 뒤 네이버와의 합병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이 장기적으로 네이버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송 회장이 이혜진 의장과 공동 경영을 하는 시나리오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인수는 단순히 두 기업의 합병을 넘어서 국내 금융 그리고 ICT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굵직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네이버와 두나무가 손을 잡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지 업계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7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크립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민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